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갈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공갈등들이 굉장히 발생 추이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공공갈등은 다시 이제 세분화하면 지역갈등이나 계층갈등, 노동갈등, 교육, 이념, 환경갈등을 포함하는데, 환경갈등은 공공갈등 전체 중에서 약 15에서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 조사를 해보면 60에서 70%의 그 응답자들이 환경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 밑에 환경갈등이 지속일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 얘기인 즉슨 환경갈등이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입니다. 환경갈등의 특징을 보면 다른 갈등들에 비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쟁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해관계뿐 아니라 가치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많고 또 위험 요소들이 항상 상존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환경 영향이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환경이 한번 변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불가역성이 존재하고, 또 환경 영향에 미치는 지역적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 세대나 동식물이 이해관계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간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료, 그 책자의 자료하고 이 자료가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갈등만 별도로 떼어내서 보더라도 아까 공공갈등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증가 추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갈등만 중심으로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반수, 즉 53%의 환경갈등이 입지갈등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입지갈등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입지갈등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과 행정학적, 정치학적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은 다시 좀 세분화한다면 공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 집단적인 측면이 있는데, 공간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 편익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분되는 데 반해서 실제 그 비용은 시설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편익은 현 세대가 누리는 반면에 비용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서 그 시설로부터 편익을 얻는 집단이 있고 비용만 지불해야 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지역의 정치인이나 지역의 민선 지자체장이나 주민들과 일종의 연합을 이루면서 갈등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갈등의 정치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현장의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칙을 얼마나 준수해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대 초반 2010년도에 서스카인드라는 교수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왜 일반 대중들이 분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정부나 사업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업기관들은 그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보상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연구자들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뒤에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함께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위험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인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사실조사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확인하고 같이 확인하고 향후에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나 신념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들이 상대적인 약자라고 느낄 때 이 분노는 더욱 증폭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끌어들여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협상학 쪽에서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입장과 실익을 분리하랍니다.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을 보면 시설을 입지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딪히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입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설이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시설이 입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냐? 왜 반대하냐? 이것이 실익입니다. 그래서 실익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문제의 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사업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주민들을 불신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불신하고 행동 역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실익에 기반해서 서로의 실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윈윈 방안을 모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만족의 삼각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목표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행정에서는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주민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감정까지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결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편익이 엄청나게 큰 경우라면 과정이나 감정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정이나 감정, 이 파트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90년대 초반에 비선호 시설을 입지할 때 지켜야 하는 14가지 원칙을 나열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현 상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 큰 틀에서 상위의 개념에서 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없이 시설 입지로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래 들어서 주민 갈등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아직 게재 전이긴 하지만 발표된 논문에 보면 여기 기버, 시커 2의 자발성 시점 왼쪽에 5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여기서 기버는 입지 갈등 상황에서는 주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를 해주는 사람, 합의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시커는 동의를 구하는 사람, 합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동의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편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또한 언제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은 당연히 다음 액션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정부 차원이나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들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등 해결의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갈등 해결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갈등 분야에서 ECR이라고 하는, 사실 기본은 ADR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사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법적인 판결의 대안으로서 형성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대화에 기초한 협상이나 조정, 중재와 같은 방식들을 얘기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이미 행정분쟁 조정법이 법제화됐고, 국내에도 대통령 명의이기는 하지만 2007년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사법적인 판결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2014년도에 원자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했던 갈등인데, 그때 미디에이션, 갈등 조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협의체를 꾸릴 때 저희가 주민 대표들을 추천받아서 협의체를 보통 꾸리지만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갈등 해결 파트에서는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자들을 심층 면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익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 적합한 갈등 해소 절차는 무엇인지를 제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미디에이션인 경우에는, 갈등 조정이라는 방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한 당시의 그 신문 기사를 캡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 방법은 위험 소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분들께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연구를 통해서 수치로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위험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 위험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위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위험을 내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위험 수준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재밌는 예로, 작은 요리를 먹는다고 해서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이 증가하는 시기에 닭고기 소비는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합의 형성 절차입니다. 합의 형성 절차는 갈등 상황에서 참여할 대표자들을 선정하고 쟁점별로 함께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도출해내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근래 들어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또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합의 형성 절차가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지난해에 광주 지역에서 국가 습지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던 상황에 합의 형성 절차를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우선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회를 많이 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더라도 개별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표본 오차를 참고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6.2%포인트 차가 난 경우에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좀 놀랍게도 85.8%의 주민들이 국가습지 지정에 찬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갈등 해결 방식은 공론화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있은 이후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민참여단,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이 충분히 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기된 결과를 정책기관, 정부나 사업자가 그 수기된 결론을 참고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공론화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공론화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캐나다, 퀘벡주나 덴마크 등에서는 공론화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사업기관이나 정부도 똑같이 이해 당사자의 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수가 마치 경기를 심판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세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공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공론화 독립기구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계획입지 제도라고 하는 방식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관련해서 지금 매우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구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이트를 정해서 사업기관들이 입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처럼 공모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식이고, 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서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빅딜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인데요. 제가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는 건 너무 주제 넘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 상태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민간사업기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적법성과 정당성,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적법성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그러면 달리 어떤 방법을 더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현대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성까지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둘 간의 긴장관계 내지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환경과 관련해서도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주민 수용성이나 공감대 형성, 합의 형성, 이러한 측면들도 높이 평가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정보의 편향적인 습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지식이 과연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고, 또한 그런 정보나 자료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도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 내지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이끌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